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건데, 두 번 다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지리 시간도 드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기본 개념과 방법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방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가급적이면 함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의 차례가 있는데 머릿말을 하고 기본 개념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 머릿말에서는 우리 오늘 강의의 부제가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방법에 관한 고정관념 깨뜨리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공고에. 실제로 스토리텔링이라는 이 외래어죠. 이 외래어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이나 용어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개념 얘기를 하고 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논의한 다음에 이제 지리 시간도 갖고 잠시 공백을 둔 뒤에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지녔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갈래가 있는가 하는 개론적인 내용을 다소 살피겠는데,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이야기의 범위와 어떤 본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쉰 후에 이제 이 앞에서 공부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지침이나 자세, 우리가 지녀야 될 어떤 태도, 이런 점들을 얘기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말머리를 꺼내겠는데요. 여기서는 우선 이제 제가 하게 되는 이 강의의 어떤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죠. 이 지금 보면 밑에 스토리텔링의 정의가 나오죠. 이 정의가 앞으로 4번 정도 더 나옵니다. 저는 반복을 통한 심화의 방법으로 강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제 책의 머릿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개론적인 내용을 쉽사리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저는 제일 나은 것이 자꾸 반복하면서 심화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셔도 좀 기다리면 또 나오고 하면서 이해를 해가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범위가 문제인데, 이야기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저는 모든 이야기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관심을 가는 허구적인 이야기 쪽으로 갈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른바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고 하는 실용적인 이야기에 대한 논의는 또 계속 함께 해나가게 될 건데, 전체 순서는 이러합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로서 스토리텔링 및 이야기의 개념에 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외국어가 들어와서 많이 쓰이다가 이제 외래어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외국말은 우리말로 들어올 때 아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이 말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대부분의 스토리텔링의 책을 보면 스토리를 텔링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이것은 설명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말 자체가 부적절해요. 왜 그러냐? 항상 설명을 받는 말과 설명을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설명을 하는 말 속에는 설명을 받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미인이란 잘생긴 미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스토리를 텔링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정의의 일반 원칙이 어긋납니다.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우리한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토리텔링이 스토리만 텔링하는 걸까요? 그럼 스토리란 뭘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정의죠. 그 다음 언어, 즉 입말로 하는 말하기라는 어떤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에서 이야기하다가 입으로 말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스피킹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밥 먹으면서 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눴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꼭 스토리텔링이라는 뜻은 아니죠. 스피킹이라는 뜻인데 이것과 혼동을 해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입말로 음성 언어로 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넓습니다. 이건 부적절해요. 이런 정의도. 그 다음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글만 문자 언어로 이 서사 문학을 허구적인 이야기를 창작하는 일이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예 창작이라는 말 때문에 생겨나는 고정관념인데 이 문학 예술을 글을 써서 창작하는 거다 그러는데 영화도 이야기입니다. 뮤지컬도 이야기죠. 스토리가 있는 광고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어로만 된 문학만이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이 예술적인 이야기보다 실용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든지 교육, 즉 에듀테인먼트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광고, 마케팅, 연설, 강연 등에 사용되는 어떤 스토리텔링만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렇게 아까 서사문학, 예술적인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요새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말이 떠가지고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 수학은 기존의 수학과 다른 수학일까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는 말도 쓰는데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과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수학은 기존의 수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학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안 쓰고 수학을 가르쳐도 되고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쓰지 않고 광고를 해도 되는 거고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쓰지 않고 무슨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하나의 양식이라는 데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잠깐 참으셔야 됩니다. 너무도 이 혼란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잠깐만 참으시면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또 하나 제가 더 추가하겠는데 비언어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게 넌버벌한 것. 그러니까 뮤지컬에서는 춤이 언어입니까? 아닙니까? 뮤지컬에서는 춤이 언어입니까? 아닙니까? 언어지요. 몸짓 언어지요. 영화에서는 영상이 무엇입니까? 언어지요. 스토리텔링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는 언어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이 담겨있는 무엇을 음악을 좋아하는 이에게 이미지로도 표현하기 위한 것이 뮤직비디오죠. 그렇죠? 뮤직비디오에는 거의 말이 없죠. 다만 음악과 시각 언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언어, 시각 언어, 무슨 소리 언어, 몸짓 언어, 색채 언어. 아니 아카데미상에 의상상이 있는데 그 의상상을 받는 의상 담당자는 의상으로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죠. 영화에서. 그러므로 이 비언어적인 넌버벌한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광고하시는 분,
무슨 이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 영화하는 분, 이런 언어에 대한 관심이 없이 스토리텔링을 자꾸 써서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쓰는 그 시나리오 쓰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제대로 안 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없이 자꾸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양식에 대한 논의로 갑니다. 인간이 몸짓을 통하든 표정을 통하든 뭐 꽃다발을 주든 몸짓을 하든 뭐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입으로 말을 하든 간에 모든 매체와 도구를 동원해서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이때 이것을 싸잡아서 담화라고 부릅니다. 담화. 이건 영어의 디스코스의 번역어인데 모든 걸 담화라고 합시다. 일단 약속을 하세요. 담화. 그 모든 매체가 무엇이고 도구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이 쓰는 그 모든 의사 전달의 도구를 담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개 서양의 수사학자들은 넷으로 나눕니다. 서사, 묘사, 설명, 논증이죠. 지금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할 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혹은 넓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거는 매체나 형식을 초월해요. 어떻게 말해야만, 입으로 말해야만, 입말로 해야만, 글로 써야만, 책으로 표현해야만, 카메라로 찍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논고를 하는 것도 이야기고,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도 이야기고, 어린애가 화분을 형이 깨뜨렸다고 막 변명하면서 형을 고자질하는 것도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담화의 양식을 이론적으로 나눴을 때 한 가지가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사를 표현하는, 전달하는 담화의 한 양식인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형태이기도 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이게 몸짓이나 입으로 말할 때는 수행하는 것이고 종이에다가 뭘 쓸 때는 짓는 행위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뇌과학 또는 인지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뭐 로봇을 뭐 연구하고 하는데 그걸 연구하다가 이 머릿속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이야기 방식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 즉 이야기 방식으로 하면 광고도 잘 되고 설득도 잘 되고 무슨 지식의 전달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이야기 양식이 지배적이지 않은 갈래의 경우, 그러니까 소설, 영화 이런 것은 이야기 예술이죠. 아니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나 광고는 모든 광고를 이야기 방식으로 하는, 양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교육도, 수학교육도 항상 이야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때는 계산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설명할 때는 설명해야 되고. 설명이 요거죠. 설명. 묘사하고 논증하고 달라요. 이야기하고. 수학 선생님이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의 원리를 이야기 양식을 동원해서 스토리텔링하여 아이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있겠죠.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야기 양식이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담화 활동에 이야기 양식을 활용하는 행위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바탕으로 기본 개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인간의 담화에는 4가지 양식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하고 스토리텔링이 바로 이야기하기다. 이렇게 됩니다. 하기가 붙죠. 혹은 짓기, 혹은 창작하기, 뭐 이렇게 되겠죠.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 서사보다 이야기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서사라는 말도 좋아요. 사건을 서술한다 이런 뜻입니다. 명백해요. 그 뜻이, 그 개념이 그냥 들어있어요. 좋긴 좋으나
이 말은 하다를 붙여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표시하는데 적절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야기, 이야기, 책, 해리포터 이야기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라는 말을 많이 써왔어요. 지금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번역하면서 브로의 레이스라든지 영어의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말을 이야기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학술 용어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다를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 순수 우리말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이야기하기 혹은 이야기 창작하기다. 그럼 이야기라는 게 뭔가? 이건 사건의 서술입니다. 지금 아까 서사에 드러나 있다고 그랬죠. 여기 한자 말에는 목적어가 뒤에 옵니다. 사건을 서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리스토텔레 시대의 말로 하면 모방입니다. 사건을 모방한다 하는 얘기고,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하면 재현, 리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거죠.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여기서 알아두세요. 사건이 없으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들어가야 되죠. 사건이란 무엇인가? 상황 혹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말하죠. 이거 뭐야? 무슨 얘기야? 어떤 사건을 말한 거야?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지? 모르시겠어요? 나 모르겠는데.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런 경우 학생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지. 글쓴이가 쓴 글 속에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누가 하면 그게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말해요. 그걸 저는 작자라고 말하겠습니다. 화자, 발신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작자라고만 하겠어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 듣거나 받아들이죠. 이것도 용어가 여러 가지니까 저는 감상자라고 제가 만들어서 고정하겠어요. 작자가 감상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의 대상이 제재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기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상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감상할 때, 영화를 볼 때 구성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음속에 이야기의 핵심적인 상황 변화, 즉 핵심적인 사건이죠. 상황 변화. 상황 변화가 그 의미가 요약되어서 어떤 줄거리처럼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연쇄가 생겨요. 이게 스토리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줄거리인데 아주 좋죠. 고구마 줄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줄거리. 그러니까 화면이 흘러가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뮤지컬의 경우 나와서 무슨 춤을 추는데 이 모든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감상자의 마음속에 어떤 연쇄가 만들어져요. 형성이 된다고요. 이것을 서양에서도 스토리라는 말이 추상적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스토리 라인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라인이 뭐겠어요? 줄거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란 뭔가? 이야기를 하는 행위인데 이게 뭐겠어요? 여기 설명을 보면 사건과 서술을 통해서 줄거리를 형성시키는 거죠. 줄거리는 우리가 쓰는 소설, 우리가 만드는 영화의 담화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 소설을 읽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를 텔링한다는 말은 아주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스토리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텔링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잔뜩 생김새도 묘사하고 무슨 옷도 입히고 조명도 어떻게 하고 춤도 어떻게 갖추고 하는 이런 매체를 동원해서 잔뜩 담화를 어떤 식으로 작가가 서술하고 감독이 엮어 놓으면 우리가 그걸 감상하는 동안 우리 속에 무언가 만들어지는 줄거리 같은 체인 같은 라인 같은 어떤 그게 줄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의 결과 줄거리가 들어있는 게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은 스토리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사건을 서술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저는 서사를 하지 않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하러 오는데 정동길을 모처럼 걸어보니 좋더군요. 그리고 제가 반강제적으로 제 앞에 끌려와 있는 학생들만 가르쳤는데 이번엔 전부 댓글을 달아갖고 듣고 싶어요 하고 모인 분들만 대상으로 강의하니까 야 이거 재밌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와보니 정말 여러 층 사람들이 모여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저는 제가 한 이 담화는 무엇입니까? 이건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있으니까. 줄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줄거리가 들어있는 것이 이야기고 그 줄거리를 형성시키는 게 이야기죠. 소설이든 영화든 읽는 동안 감상하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줄거리가 생기도록 만드는 게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스토리텔링인데 이런 행위가 그 결과 만들어진 결과 혹은 우리가 감상하는 그 대상도 스토리라고 해요. 제 원성이 높아졌죠? 이게 이제 모든 혼란의 원인이에요. 영어 사전을 뒤적거려 보면 이것도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합니까? 재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스토리에는 말이죠. 2가지 혹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번역해놓고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번역을 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어를 잘못하면 영어를 못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말하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스피킹 뜻으로도 쓴다 그랬죠. 아까 줄거리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막 말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도 영화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3가지인데 이건 일단 빼놓고 뭐 스토리 없는 것도 얘기하는 거니까 빼놓고 지금 어쨌든 읽는 동안 감상한 동안 형성되는 그거 생기는 거 이 줄거리죠. 이것은 요약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이게 왜 다르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영화가 소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경 묘사도 있죠. 주인공이 입은 옷도 있죠. 배우의 이미지도 있죠. 그렇죠? 그때 흘러나온 주제 음악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줄거리를 형성시켜요. 그러니까 요약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제가 숙대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썸 타는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찻집에서 줄거리를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줄거리를 형성하고 요약하는 수준을 딱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날로 헤어지라고 합니다. 왜? 영화 그 자체에 비추어서 형성하고 요약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 문화 수준 낮음. 독해력 약함이죠. 그런데 그것이 들어있는 것, 즉 줄거리가 들어있는 것, 줄거리를 형성시키는 것도 이야기죠.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요소들을 어떤 매체들, 말이든 이미지든 음악이든 몸짓이든 색채든 다 동원해서 서술해갖고 줄거리를 형성시키는 행위가 스토리텔링인데 이것은 줄거리 서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을 이때 스토리는 이야기일까요? 줄거리일까요? 답이 나와 있죠? 아니, 답이 색깔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스토리텔링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줄거리 서술학이나 줄거리 지키라고 해야 됩니까? 이야기학이나 이야기 지키라고 해야 됩니까? 이야기예요. 여기서 저는 교통정리가 한번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스토리텔링의 스토리는 이야기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감상하고 또 쓰고 뭐 하는 동안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스토리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술하느냐, 무엇을 어떤 매체를 동원해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감상자에게 다른 정서적 효과를 내고 다른 스토리를 형성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나는 잘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떨어지나?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나쁜 작품이라고 말하나?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스토리는 줄이고 요약하면 몇 가지 안 돼요. 아니 겨울왕국 이야기나 애니메이션, 그 유명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나 홍길동전이나 다 같죠. 왜? 어떤 존재가 자기 뜻대로 살아나갈 수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홍길동은 서자고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사람은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고, 겨울왕국에서는요 손만 대면 다 얼음으로 변해. 임금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아요. 같은 저심층 스토리에 가면 같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 세 작품이 뭐가 달라요?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뭐가 다르죠? 줄거리는 거의 같죠. 줄거리는 사실은요, 원형 줄거리인 줄거리라고 해서 원형이라고 해갖고 요약하고 심층에 가면요, 몇 개 안 돼요. 일단 서술이 다른 겁니다. 매체가 다르고, 그렇죠? 형식이 다르죠. 저건 뮤지컬이고, 이건 애니메이션이고, 이것은 소설이고. 형식, 즉 갈래가 다르고, 매체. 뮤지컬은 음악과 몸짓을 쓰고, 그렇죠? 무대 장치를 활용하고, 영화는 뭐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서술을 잘하는 법, 매체를 잘 활용하는 법, 장르의 법칙에 능통해지는 것, 이것이 길이에요. 소리 몇 개 외우고 가지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절대로 좋은 작품이, 즉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가? 그 얘기를 덧붙여 하겠는데요. 이게 호모 나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와 대비되는 말이죠.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즉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이야기라는 양식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려는 사람이나 안 하려는 사람이나 이야기 능력은 모두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능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느끼지 못하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면 이야기의 주제를 읽어내지 못해요. 지금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설명하는 책들이 많은데 감성만 가지고요? 안 돼요. 이성적인 활동이죠. 논리를 따져야 되죠. 논리를 따져야 돼요. 배트맨 같은 그런 영화도 사실은 어떤 버전들은 깊이 있는 사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재구성하는 거죠. 재구성하는 건 뭐냐? 모방하고 재현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랬고, 그 사람이 그랬고, 그 사람이 그랬고. 이야기의 줄거리라는 게 뭡니까?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이 S,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물입니다. 이 동사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행동이죠. 그렇죠? 이 행동 1, 2, 3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누가 어디에서 뭐 했다 그러면 어디에서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상태를 재구성하고 결합하고 빼고 넣으면서 어떤 식으로
변용하는 겁니다. 변용. 그것을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낯설계약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통일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중요한 능력.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이야기로, 이 성경이, 불경, 어떤 불경이, 탈무드가 다 뭡니까? 이야기죠. 그거 전부 거기다가 어떤 교훈이나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고 힐링을 해주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시켜주고 연애 못한 사람이 연애 소설을 읽으면서 욕망을 충족하고 대리만족하고 뭘 감동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영어 회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돈을 벌고 회사의 어떤 제품을 선전하고 연설을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알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는 실제적 기능을 떠나서 근원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사물의 의미를 생성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겪은 일을 친구에게 얘기하면서 늘 끊고 뺄 거 빼고 거기다 어떤 초점을 부여하면서 내가 알고 보면 괜찮은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통합하는 얘기예요. 융합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각자가 입으로 하든 글로 쓰든 뭐 직업적으로 하든 그냥 살아가면서 하든 하는 스토리텔링의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가 스토리에서 나온 겁니다. 스토리라는 단어로부터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역사도 이야기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을 일본 역사가가 썼을 때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썼을 때하고 얘기가 다르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형태를, 경험의 형태와 의미를 부여할 때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저는 제 책 73쪽에서 인간은 누구나 스토리텔러, 자기 스토리 주인공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생각한 바, 논의한 바를 종합해서 스토리텔링을 다시 정리해보죠. 사건의 서술, 다시 말하면 스토리의 형성을 통해 이때 스토리는 뭘까요? 줄거리일까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를 보려고 지금 문제를 내는 건데 이때 스토리는 줄거리일까요? 이야기일까요? 줄거리지. 줄거리를 형성시켜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게 하고 어떤 그것들의 의미를 추구하고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행위이겠죠.